그 여야 영수회담 제안한 거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영수회담 제안할 수 있거든요. 네. 영수회담 제안하는 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나 태어나 전번에 이런 미친 새끼들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필요하면 여야가 힘을 합쳐서 뭔가 민생 돌파를 해야 되면 영수회담 양쪽이 더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목적이 뭐냐면 윤석열이 이재명 만나는 게 두려운 거 아니야. 말릴까봐. 무언 영수회담 제안하는데 이렇게 비난받을 일을 하냐고 이게. 지금 결국은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화하자는 건데 어떻게 대화하자라는 말을 했다라고 그걸 비난을 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도 푸나님 말처럼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두려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릴까봐라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누명을 씌우고 자기가 범죄자로 몰아갔는데 그런 사람을 눈앞에 대면을 한다라는 게 저는 그게 두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이려던 상대를 눈앞에서 아무도 없이 맞닥뜨렸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되죠.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이 만나는 걸 꺼려하는 순간부터 윤석열의 임기는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설명 이따가 해드리고요. 일단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합시다. 그러면 뭐 이러저런 이유로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럽시다.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밥 한 끼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 그럽시다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밥 한 끼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끝나면 되는 사안이었다고. 네. 근데 이거를 비난을 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상인 놈이 하나도 없어. 우리 강민국이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웃기죠.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싫어하니까 저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이래. 뜬금없는 떼쓰기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회담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 제안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YS도 10번 정도 영수회담을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8번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 번 했는데 그때가 무슨 사안이었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전후로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본인이 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야당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당 대표, 그때 홍준표 대표였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런 만나기 싫은가? 왜 우리 얼마 전에 B급 지도자 밑에는 C급, D급 이하 사람들만 몰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A급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을 밀어주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과 정치를 보고 대통령 후보로서 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본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좀 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수준을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형식적인 이 사람들의 영수회담 깊이 논리는 피의자라서잖아요. 대통령이 피의자를 만나면 검찰한테 안 좋은 시그널이 갈 수 있다. 이제 처음에 이걸로 시작됐었는데 그 프레임을 일부러 하는 거라고 보죠. 근데 저거 2023년 9월 29일 뭐 해가지고 피의자 최은순, 김명신, 양재택 저 공수처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동부지검에 고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피의자랑 살고 계시잖아요. 같이 살고 악수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그다음 거 봐봐요. 박근혜도 만난 적 있잖아요. 박근혜는 범죄자다. 범죄자 안 만난다는 것은 무슨? 박근혜는 범죄자가 아니다. 내가 한 건 조작수였다. 이거 뭐 소위 아다리에 딱 걸려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다리. 무슨 피고인도 아니고 유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는 유죄 확정된 김태우는 사면시켜주는 놈이 그렇죠. 자기가 수사의 구렁텅으로 집어넣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라서 안 만난 이번에 저 국민의힘도 그런 비슷한 논리를 만듭디다. 자기들이 고소고발해갖고 사법 리스크를 만든 다음에 당신은 피의자이고 혐의자니까 안 만나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자,
윤석열이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쏟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각됐으면 얼마나 충격 먹었겠어.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저도 그때 알아봤을 때 분명히 구속 많이 된다더라. 구속된다더라가 대부분 중론이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쪽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충격이 어마했을 것이다. 우리 푸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평소에도 술을 많이 먹었지만 더 퍼부어서 먹었을 것이다.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정말 걱정돼서 그래. 저 얼굴 표정 좀 잡아주세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정말 걱정돼서 제 그래. 표정이 아니고 푸나님 얼굴 표정 좀 잡아주세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자기 편들한테는 온갖 특혜와 뭔가를 다 해주고 야당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그냥 윤석열은 이재명은 범죄자여야 해요. 세상에 그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검사들 동원해서 한 60명 동원해가지고 376회 압수수색을 했어도 증거가 안 나오면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면 멈춰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멈춰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배포도 없는 인간이에요. 말하자면 정상적 실력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재명 팔다리 다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때렸던 거야. 근데 이재명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정상적 실력 대결을 할 수 없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들이 했던 짓이죠. 3대 나라 슈퍼 같은 사건들도 범인을 특정 지어놓고 그들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진범이 밝혀지고 진범이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검찰이 원했던 그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진짜 그 누명을 쓴 그 범죄자들을 끝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래도 전 정부 때리기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식으로 그런 프레임 씌우기 그걸 지나서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국정 운영에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 정말 작은 기대만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2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 자체가 그냥 비판하고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이 사람한테는 무능 외에는 무능과 그리고 범죄자 본인 집안이 범죄자 집안이다라는 프레임에서 이제는 본인이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이런 거 있어요. 대선 때 표 차이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분류표 쫙 만들어가지고 그게 190만 표라고 그랬죠. 네. 190만 표인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보시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근데 정권이 뭐 2년으로 끝나든 5년으로 끝나든 정권이 바뀌면은 윤석열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은 이제 현직 대통령일 때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공소시효가 늘어나 있는 측면도 있는 거고 5년 동안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무조건 제거해야 돼. 이재명 제거하면 본인들이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재명이 제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떠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어쨌건 윤석열이 이재명을 인정 안 하면요. 그만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한 번도 지금 만난 적이 없잖아요. 회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럴 때마다 미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얘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올 때 느끼는 기분은 뭐냐면 정말 모세의 기적 같은 거였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죠. 아, 윤석열 정권 이제부터 망하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이재명이 살아 돌아왔다가 아니라 윤석열 망하는 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건데 이번에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제안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럼 김기현부터 만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윤석열이를 만나려고 그러냐? 김기현부터 만나라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왔었죠. 윤심 보좌관. 윤심 보좌관 아무 존재감도 없는 윤심 보좌관 왜 만나냐 이런 거지. 이게 골 때리는 게 왜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이를 만나려고 약속을 막 했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김기현이가 술 한잔 합시다 한 거야. 밥 한 끼 먹읍시다 했나?
그러니까 밥 먹는 건 됐고 그런 자리에 안 만난다. 정책으로 만나자 했는데 지금까지 지지를 뺐던 거거든요. 근데 앞에 딱 나서는 거야. 나 만나줘. 이런 아유 씨. 그냥 간단합니다. 여야 영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미친 개소리랍니까 그게. 내가 윤석열이라면 이재명 대표 한 서너 번은 만났을 것 같거든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지. 저 단식이 24일 동안이나 지속되는데도 만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나지도 않았고 이번에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추석 때 민심이 너무 지금 삶이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민생을 걸고 만나자 했는데도 이렇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심증을 더 굳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윤석열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 사람은 진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민생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야당 대표는 민생을 얘기하는데 여당은 전쟁으로 얘기하냐 이런 논평도 내기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이 사람의 부족함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본인이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 리더, 지도자로서의 겸비해야 되는 모든 철학 면에서 본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나기를 두려워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방송 나와서 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요. 솔직히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도서관장 만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보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름 다듬어진 인재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 국정 정반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네. 한 10년 전에 우리 방송을 보면 좀 부끄러워 내가. 아 그러세요? 시야가 좁았구나. 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선거만 없다면 그 대통령 시켜준다고 막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보니까 자신이 생긴 거야. 아, 저 정도는 하는구나. 아, 그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 대선 때 워낙 너 돌 떨어지고 좀 무능해 보여 그랬더니 인재는 얻어 쓰면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인재 얻어 쓰는 장관들 보면 지보다 더 떨어져 또. 그러니까 하향 평준 아까 B급 지도자 밑에 C급 D급이 생기는 거 똑같은 논리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야당 지도자가 영수회담 합시다 그러면 옳다구나. 그쵸. 얘들이 다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얼른 날짜 잡아. 지금 저 빈말로 밥 한 끼 먹자라고 될까봐 잡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좀 무식하지 마.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하면 왜 있잖아. 그렇게 해서 서로 그 같이 회담에 배석했던 사람들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래도 좀 윤석열에 대한 미움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미움도 그렇고 그들이 진짜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민생 예산 그리고 그들이 프레임이 뭐냐면 민생 입법을 민주당이 맡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얘기해요. 근데 그 민생 입법이 무엇인지 정부 여당에서 어떤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책임 여당이라고 한다면 정부라고 한다면 민생 예산 민생 입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얘기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는 주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희한한 정권이 하나 들어섰어요. 근데 길게 못 간다니까요. 보세요. 하나하나가 우리 상식 수준에서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우리 가끔씩 이런 표현 하잖아요. 기함한다 이런 표현이.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제가 확인한 초상 민심도 그런 거였어요. 야 오래 못 가겠다 야. 근데 일반적인 평이에요. 제가 그저께 술을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다가 내년에 대선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대선 때? 아 제가 못됐어 사람들이. 올해 아닙니까? 올해는 시간상 우리 민생해서 지금 하나 제가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어제 저희 아들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네, MRI도 찍고 CT도 찍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같은 병명입니다. 좀 귀가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그 전에 유치원 때부터 MRI 하고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MRI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가 의사가 권한 MRI, 저희가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가 권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MRI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MRI, CT 별개로 MRI 비용만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가 느끼는 진짜 민생이 느끼는 것은 벌써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하라는 치료마저도 검사마저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MRI 비용이요. 그게 골 때리는 거죠. 그죠? MRI나 CT 이제 우리가 저번에 정책방에 다룬 적이 있는데 뭐냐면 찍었는데 증상이 없는 거는 공짜로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표현해서. 근데 찍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미친놈들이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선플라워님, 이재명 대표님 건강한 모습으로 화이팅, 이경님 화이팅, 새날 화이팅, 또 하트 7개. 선플라워님, 아리백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하는 것 같아요. 만나는 거. 아리백이 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